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 기억이 나시는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최근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까지. 인류는 언제나 크고 작은 재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찬란하게 발현한 인류의 문명도 대자연의 힘 앞에선 언제나 맥없이 무너졌는데요. 우리가 자연이 만들어내는 재난, 그리고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어떤 재난을 극복해왔을까요?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또 귀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이따 만나보시죠. 자,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팟빵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최근 열어놨으니까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직독잡설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독잡설 함께 해주실 남궁민 기자 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되게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진짜 봄이었습니다. 18도까지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일이 11일, 그러니까 이 팟빵에 출고되기 하루 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오늘 낮에 잠시 창문을 열어봤는데요. 저 오늘 재택했거든요. 근데 와,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미세먼지가 낀 걸 보니까 진짜 딱 봄이 오고 있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 뭐 하셨어요, 남궁민 기자? 저는 오늘 지방에 있다가 네. 그 KTX 타고 이제 녹음을 하러 올라와서 네. 저는 쉬었습니다. 저번 주 내내. 맞아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내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어쨌든 언제까지 노실 거예요, 그러면? 전 이번 주까지 열심히 놀아야 되지 않을까. 좀 오랜만에 휴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부럽다. 진짜 저는 하루 종일 기사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열심히 또 기사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재난과 관련 오프닝에서 이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귀한 손님을 저희가 한 분 모셨다고 했는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환경팀의 편광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환경팀에서 취재를 하는 편광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와 동식물의 생명을 지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멘트 외웠어요? 제 기자 페이지에 진짜.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는. 그쵸. 환경이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지. 뭐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을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네. 인스타그램에 편광현 치시면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자용 부캐 계정? 제 기사들을 제 생각에 잘 쓴 것만 모아놨어요. 그래요?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는구나. 요즘 기자들이 그 부캐 만드는 게 유행인가 봐. 최현수 기자도 자기 맞아요. 계정 만들어가지고 듣동나가더니 엄청 힙한 척 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막 이쁜 스튜디오에 올려가지고 난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 그니까 요즘 그게 유행인가 보네. 하나씩 만드세요. 저는 부캐? 근데 솔직히 남궁민 기자도 자기만의 사이트가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인스타 계정은 뭔가 약간 그 셀럽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 멋있는 거 올리면서 스토리도 올리고 가끔. 근데 우리도 하는 거지만 사실. 그죠. 근데 그건 저희는 이거는 팟빵 계정이니까. 그쵸. 아무튼 저 팔로우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구독자 수로 치면은 지금 직독잡설이 제일 많죠, 뭐. 공개들 부캐 중에서는. 저희 이 채널 팔로워요? 저희 1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1년. 그 정도면 소박한 아닌가? 854명? 물론 이제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긴 한데 저희가 더 분발을 해야 된다. 근데 840명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찐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떡상할 것 같아요, 진짜로. 떡상하면 좋겠네요. 제발. 이 구독자 수에 비해 퀄리티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이게 더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마케팅하는 게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마케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평강 기자도 우리 그 구독자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들어요. 최신 버전 안 듣고 그래요? 옛날 거 중에 골라 듣고 이런 느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당장 시의성 있는 걸 그때그때 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죠. 좀 약간 그냥 책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들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잘 부탁드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무슨 책을 가져오신 겁니까? 저는 신간 가져왔는데 제가 환경팀 기자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 취재하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려고 재난 인류라는 책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번 달에 나온 신간인데 네. 그 송병건 교수님이라고 예. 경제 역사, 경제사를 강의하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 인류의 재난의 역사를 쭉 훑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예 뭐 원시인들은 매일매일 사는 게 재난이었으니까 예. 그걸 극복한 역사부터 뭐 화산 폭발. 우리도 사는 게 재난인데. 그러니까 원하지가 않네요. 분명히 발전해도. 맞아요. 지금도 사실 재난이 더 많아졌다. 뭐 그렇죠. 네, 그런 책입니다. 네.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신가요? 지금은 아마 성균관 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네. 경제사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거의 벽돌책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코로나에 맞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사 하시는 분이 그냥 책을 뚝딱 그냥 자연 재난으로 냈다는 게 참 역시 교수님들은 남다르다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책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막 뭐 이거를 뭐 엮으려면은 문헌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쵸. 글 쓰는 것도 저희가 글 쓰는 직업이니까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쵸. 알잖아요. 근데 이 정도 책을 이제 제 생각에는 재난책을 준비를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출판사에서 빨리 지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성. 코로나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하는 책이 재난 인류잖아요. 계속 재난 얘기만 할 건데 제가 오늘 이 숫자 오늘 3월 11일이잖아요. 녹음 날이. 네. 왜 날이 낯이 익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에요. 동일본 대지진이 언제 일어난대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어요. 2011년. 이걸 아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1, 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011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새 학기가 되고 좀 있다 이 지진이 터졌는데 네. 제가 그러고 일주일 있다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이 대지진이 나고 일본 여행 갔어요? 대지진 다음 주 일본 여행 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가고 싶었는데 대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일본 가서 호텔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어디냐 그래서 일본이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후쿠시마가 그때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막 이제 방사능 때문에 다 죽는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그 인당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도쿄에 사는 사람 몇 명인데 뭐 문제겠냐 했는데 어쨌든 다녀왔죠. 예,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몸에 뭐 염색체 이상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모르죠. 좀 더 살아봐야지 알겠죠. 뭐 배트맨 그 스파이더맨처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거미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10년 전 오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예.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는 게 인류가 피할 수가 없는 이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숨 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저도 호텔에서 욕조에 있는데 갑자기 욕조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거 뭐 새로운 기능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지진이더라고요. 그때. 자, 근데 그럼 재난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아까 남궁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지진, 뭐 욕조물이 흔들리는 지진일 수도 있고, 근데 그쵸.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거는 화산이거든요. 근데 뭐 화산에 관한 얘기 중에서 뭐 보통 책에 들어가려면 되게 뭐 대표적으로 뭔가 우리 그쵸. 기자들이 말하려면 각이 서야 되니까. 그쵸. 근데 지구 역사상 최대 화산 폭발은 뭐예요? 그죠? 네, 화산 폭발 중에서 제일 큰 거보다는 제일 유명한 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서기 79년에 일어났던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폭발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익숙한데. 폼페이 화산이라고 하지 않나요? 폼페이 맞아요. 그 로마시 로마가 아니죠. 폼페이시가 사라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기억하죠. 네, 이게 그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인 상업 도시인 폼페이를 멸망시킨 화산 폭발인데요. 이때 여기 폼페이 인구가 6천에서 2만 명 정도였는데 2천여 명이 죽었대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폭발이 제대로 되기 전에도 막 땅울림이 있었대요. 몇 달 전부터. 근데 사람들이 이 산이 600년 동안 잠잠했으니까 네. 그럴 리 없다 하고 2천 명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산이 15분 만에 도시를 확 덮어버렸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박물관 조각들 있죠. 그렇게 웅크려 있고 아파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서 시각적으로는 인류의 엄청난 충격이라서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화산 폭발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알아서 나머지 시민들은 대피를 한 거예요? 네네. 그 전에 대피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집을 버리고 나간다는 게 거기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 이게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대부분 뭐 200만 명 정도는 다 대피를 했는데 그 대피를 안 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 그쵸. 키이우, 네. 그러니까 키예프, 이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 수도가 키우니까 그쵸. 키우 안에 아직도 막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대피를 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대피하기 힘든 게 전쟁 나면 짐도 다 챙겨야 되고 가족이 있으면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 데리고도 가야 되고 강아지나 고양이도 데리고 가야 되고 생각하던 막막하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죽는 것보단 낫지 막막한 아니 게.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쟁 난다고 뭐 다 죽기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거란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폼페이 화산, 폼페이를 쓸어버렸던 베수비오 화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네네. 부연을 드리자면 그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덮어서 그 화산재가 거기에 있던 시민들의 형상을 그대로 이제 보존한. 그래서 거기에 뭐 석고를 이제 땅 모양으로 이렇게 파묻혔는데 거기 유골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거기에 석고를 부었더니 사람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더라. 화산으로 만든 박물관 같이 된 그러니까 거네요. 그런 게 맞습니다. 있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줘야 될 게 우리가 이 책에서 좀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 베수비오 화산을 그 대장장이의 신 불카누스의 집이라고 여겼대요. 그 불카누스가 그 제우스 무기 만드는 신이거든요. 원래 화산인 걸 알고는 있었구나. 그쵸. 그 화산 활동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신이 뭐 분노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신이 분노해서 터졌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구 지각이 판이잖아요. 네. 판이 이렇게 조금씩 1년에 뭐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겹치는 지점이 이제 화산 활동이 제일 활발한데 여기가 하필 그게 제일 심했던 섭입대였던 거예요. 섭입대가 뭐예요? 섭입대. 저도 뭐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지점, 판과 판이 물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이 났던 거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심한 그 섭입대라는 곳이 화산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 근데 이 화산 주변에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게 화산이 있으면 온천이 있고 상업도시니까 거기 온천 관광지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거기서 이제 물도 좋을 거고 맞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휴양도시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맞아요. 화산이 근데 사람들이 화산이 뜨거운 걸 아는데 왜 거기 사냐면 그게 화산이 울긋불긋하니까 물이 잘 빠지고 거기 영양분이 많대요 토양에. 문명에서도 화산 터지면 주변 밭이 엄청 비옥해져요. 아 그래요? 네, 이 백희연 기자가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왜요? 백희연 기자 문명 좋아하잖아요. 우리 저번 시즌에 게임 문명 말하는 게임. 거야? 제발 좀. 그 게임에서 화산이 게임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난 이게 바로 알아들었어. 고증이 잘 된 거니까 화산이 터지면 그 주변 밭이 식량이 플러스 1씩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엄청 비옥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기를 정말 탐내서 도시를 폈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그러겠지. 내 턴엔 안 그러겠지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600년 동안 화산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이 터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한다거나 후지산이 뭐 터진다고 생각을 아무도 못 한 상태에서 만약에 상원 씨가 집 계약하는데 1억짜리 500만 원 깎아줄 텐데 100년에 한 번 이 집을 터진다고 하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죠. 맞아요. 그 되게 물론 가격이 쌓아야지 할 수 있긴 그치.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네요. 재난이란 게 그런 거죠. 여기가 근데 가장 큰 폭발이 아니었다고요? 폼페이를 다 쓸어버렸는데? 그렇죠. 사실 그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뭐 그 크기를 비교하면 좀 안 되지만 제일 많이 죽은 거는 그 1위가 이제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라고 인도네시아 동쪽에 보면 숨바와 섬이라고 거기 이제 4,300m 정도 활화산이 있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높이가 한 1,600m 낮아졌어요. 그 산에 머리가 날아가면서. 산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산이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터져가지고 산의 위에 삼각형 모양 있죠. 그게 그냥 1,600m짜리가 날아간. 와.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겠네요. 네, 그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만 명이고 많게는 4만 명인데 이거 이후에 발생한 기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먼지 구름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흉작이랑 기근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은 거예요? 네, 그 인도네시아 근방에서 제 생각에 아시아 위주였을 것 같은데 그냥 먼지 구름이 덮어버려서 여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진짜 거의 뭐 얼마 동안 여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1년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럼 1년 내내 그러니까 뭐 거의 북극에서 1년 동안 갑자기 살게 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죠. 그렇구나. 그 다음 뭐 2위는 뭐예요? 2위도 인도네시아인데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화산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섬이에요. 섬에 있는 화산인데 터지자마자 섬의 3분의 2가 이제 침몰을 해버렸고 아이고야. 공식 사망자 수는 이거는 그
그 뭐죠? 동인도 네덜란드 회사인가?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36,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쓰나미를 발생시켜 가지고 네. 40km를 이동해서 수마트라 해안을 강타해서 거기 있는 사람까지 죽었다고 해요. 수마트라 해안. 네, 40km 거리에 해안에.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시작 이후의 산들 중에 화산 중에 네임드들이 이건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와, 근데 산이 날아가고 섬이 사라질 정도니까. 이번에도 그 통가 화산인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섬 가운데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게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화산 폭발이 그 통가. 네. 그리고 아까 화산이 대단하단 말에 좀 덧붙이자면 제가 책에서 읽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원래 빙하기였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근데 이 지구가 빙하기에서 따뜻해진 계기가 화산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깔려서 그게 온실 효과를 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그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빙하가 다 녹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화산이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뭐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뭐 화산이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그 대단한 임팩트를 남기려면 엄청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백두산만큼 큰 건가? 그게 저도 뭐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분화는 종종 있어요. 네. 조금씩 터지고 근데 이게 크게 터져야 뭐라고 하지? 크게 터져야 이제 인명 피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뚜껑이 날아가줘야 폭발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하와이도 맨날 용암 쏟아져 나오자 그랬더니 하와이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보면 하와이 용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터지면 이제 날아간다. 섬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백두산 얘기를 한 게 백두산이 엄청 크니까 근데 뭐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 제가 책에서 본 거는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화산에서 불이 터졌는데 그때 지구상에서 규모가 가장 컸대요. 1000년 전에? 네네. 근데 이게 진짜 큰 화산 폭발인가 보네요. 백두산 폭발이. 그때가 이제 뭐 일본까지 화산재가 가서 거기에서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일본 넘어서 아마 태평양까지. 그 화산재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일본까지 가서 쌓였었는데 그 위에 퇴적이 된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맞죠. 이거 백두산에서 온 거네. 맞아요. 북한에 있는 거랑 맞춰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기도 똑같고. 그래요? 네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컸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더 큰 폭발들이 있고 그랬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땐 백두산 사화산으로 분류했었거든요. 그래요? 지도에서 죽을 사자, 그러니까 죽은 화산으로 표시를 했는데 뭐 자꾸 폭발설 나오는 거 보면은 휴화산인가 봐요, 그렇죠? 언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그게 휴화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요즘에 뭐 KBS나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백두산 얘기가. 이게 왜 나오냐면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니까 그 자극하는 거예요. 맞아, 그 이 얘기 나왔었다. 영화도 있지 않나? 그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군대가 거기 들어가서 뭐 핵인가를 빼와야 되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던 거 그래요? 핵을 뭐 기상천외한 영화들은 많으니까. 최근에 근데 이런 백두산 폭발이 소재가 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백두산 폭발로 이게 우리가 예전에 역사 배울 때 어렴풋이 듣기로는 발해가 백두산 폭발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꽤나 오래 있었는데 이 시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 시기가 안 맞다. 그러니까 발해 멸망이 백두산 폭발 전이에요. 그래요? 20년, 30년 전이라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이게 그러니까 백두산이 발해가 백두산 폭발 때 망했다는 썰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일단 그 주변에 난리가 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이 이게 가려지면 농사로 먹고 살던 때니까 농업이 안 되니까 나라가 쇠약해져서 그 순식간에 망했다는 가설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이제 입증이 된 건가 보네요. 그렇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왜냐면은 화산 폭발 때 망한 제국이라면 뭔가 좀 있어 보여. 드라마틱하잖아요, 확실히. 억울한 느낌도 있고. 뭔가 약간 비운의 그 제국 이런 느낌인데. 발해가 왜 망했어요? 제가 국사를 물론 제가 국사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발해 멸망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발해 멸망이 원래 미스테리였어요. 왜냐하면 발해가 엄청 큰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망해. 한 역사서상으로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망하는데 보름 만에 망했나? 그래서 그래서 그 음모론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런 있었던 건데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 이런 거 보면 당시에 배신자가 있었던 것 같다. 배신자. 최고위직 중에 왜냐하면 그 특정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뭔가 엄청 중책인 인물이에요. 방어군 입장에서. 근데 바레가 망한 다음에도 엄청 고위직을 계속해요. 그리고 뭔가 바레 자체가 약간 이런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안에 분명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멸망은 아닌데 고구려도 그랬던 건데.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화산 폭발 같은 드라마틱한 거에 대한 뭔가 있지 않을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나온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듣기론 뭐 내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화산 폭발은 아니라. 왜냐면 화산 폭발 같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무슨 뭐 백두산이 터질 수 있다. 뭐 한라산은 모르겠다. 한라산도 터진다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한라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라산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혹시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화산 폭발 지수 5 이상,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서 일본 지역에까지 저번처럼 화산재가 날릴 수 있고 또 규모 7까지 가면 규모 7까지 가는 핵실험이 일어나면 그것도 화산 분화가 이어진다. 네. 이래서 핵실험 규모도 점점 크면 안 된다는. 그럼 북한이 네네. 진짜 핵실험을 하면은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극을 계속하는 거죠. 옆에서 자꾸 막 흔들어대면 이게 터질 수도 있다. 그렇지. 7자리를 안 간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갔으니까 아직 안전하겠죠 우리가. 근데 그거 위험하다는 북한이 그리고 터지면 중국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볼 테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도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북한 중국말은 들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우리가 편서풍 부는 지대에 있어가지고 아마 화산재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터지면 이제 그 중국 일본 쪽으로 그쵸. 간다. 홋카이도 쪽으로 날아가시고. 우리는 다 같이 그 한 위아더 월드에 동부아시아 친하진 않지만 왜냐면 그 중국 해안에서 원전 터져도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 게 맞아요. 편서풍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그러니까. 오듯이 우리는 터지면 화산재를 보내는 거고. 그렇구나. 화산재를 못 보내죠. 그렇죠. 우리는 보낼 수가 없지.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지. 북한이 이제 일본에 보내는 거지. 그렇죠. 북한 일본에 보냈지. 그렇죠. 근데 중국은 못 보내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영화 같은 것도 사실 뭐 백두산 폭발 같은 거 다룬 거 있기도 하니까 다들. 그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한창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뭔가 있었을 텐데 백두산 폭발 떡밥이 엄청 성행할 때 연구를 들었는데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문제가 아니라 백두산 천지 있잖아요. 천지. 거기에 이제 몇 억 톤의 물이 있대요. 그러면 그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왜 우리 냄비에 물 가득 차 있는데 밑에가 퐁 하고 올라오면 물 난리 나잖아요. 그럼 천지가 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북한 일대가 다 침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 있는 물이 몇 억 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폭탄을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에 물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쓸고 내려가면. 그럼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다 침수되고 그 주변이 싹 다 이제 물에 잠긴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 말고 너무 백두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약간 폭발할 수도 있는 화산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혹시 백두산 들어가 있을까봐 조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다행이네. 네, 제일 위험한 거는 아까 남궁민 기자가 말씀해주셨던 하와이에 화산이 5개가 있는데 마우나로아, 킬라우에아라는 화산이래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그냥 얘는 그냥 70만 년 동안 계속 화산이 분출되고 있대요. 조금씩.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하와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행 가서 화산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하와이다. 그러니까 이게 폼페이 시민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혼여행 가서 폭발할지도 모르지만 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폼페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오겠어 했던 거지. 아니 근데 뭐 하와이에 지금 화산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도 사실 잘 없긴 할 거예요. 그냥 뭐 다 죽지 않았을까? 다 사화산 아닐까? 뭐 남들 사는 거 보니까 뭐 괜찮나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신혼여행 가실 분들이 있으면 하와이는 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미국 태평양 함대가 아마 여기 진주할 텐데 그 배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나와야 될 때가 그죠. 그렇죠. 여기에 엄청 큰 사령부가 있거든요. 주시해야겠다. 또 어디 있나요? 네, 방금 하와이 말씀드린 두산이 1, 2위고 공동 1위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야틀라이 웨쿠틀 화산이에요. 에이야프야틀라이 웨쿠틀. 네, 이름이 너무한다. 맞아요.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거 2010년도에 한번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들 막힌 그 화산이죠. 맞아요. 미국에서 영국 가야 되는데 여길 지나가나 봐요. 근데 그때 다 못 가가지고 난리 났었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낭만적이면 안 되는 건데 낭만적인 게 이게
유일하게 만년설이 덮여있는 화산이라서 터지면 이제 눈 속에서 화산이 뿜어져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럴 리 없어야겠지만. 네. 사상자는 있었나요? 그때 죄송해요. 그거까지 모르겠네요. 그 사상자는 없었던 거 왜냐면은 거기 인구 35만 명 사시는 도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비행기가 막혀서 이게 이제 글로벌한 화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군요. 그냥 또 아이슬란드 말고 또 뭐 있나요? 그래서 제가 4등까지만 소개해드릴 건데 이유는 여기가 베수비오산이라서 그래요. 또 나왔네. 또 터질 수 있다. 폼페이를 밀어버린. 네, 아주 활발한 화산이다. 이런. 베수비오 지금도 거기 관광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 박물관 있는 그 유적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상업시설이 있겠죠? 그죠. 그럼 또 지금은 안 터지겠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실수를 반복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지. 이게 근데 그렇게 위험한 화산이구나. 그죠. 그게 이탈리아 그 장화 모양이잖아요. 네. 그 정강이 부분에 있거든요. 서쪽 바다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터지면 제 생각에는 꽤나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특히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에서 터지는 화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봐요. 보통 이제 뭐 인도네시아, 그렇죠. 뭐 남태평양 어느 섬 이런 건데, 와, 그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게 터지면 이거는 되게 큰 임팩트, 충격이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게 1950년 전에 터졌던 건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길지만 지구한테는 짧은 걸 수도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나요, 책에? 네, 제가 화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마도 교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실 텐데 그 폼페이 당시에 화산 활동이 신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민들이. 대장장의 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세부터는 과학자들도 중세까지만 해도 과학자들도 재난이 신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근대부터 이제 과학이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이제 계몽주의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표현이 아니라 계몽주의 학자분들이시죠. 대표적으로 독일 물리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화산이 지구의 눈물과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다. 문과 아니야? 그러니까 이과인데 굉장히 문과 감성 있으시네요. 당시에 엄청난 과학자시죠. 케플러의 법칙 한 그 케플러인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케플러 셋 다 문과라가지고. 그러니까 셋 다 문과로서 근처에. 아무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초자연적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뭐 예측을 하거나 뭐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지구의 눈물과 배설물이라고 라는 표현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아예 그냥 이게 신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또 나시우스 키르어라는 과학자는 지하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지구 밑에 용암이 있을 거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대 분이세요? 이분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요게 그 리스본 지진을 알아야 되는 게 리스본 지진은 제가 외운 건 그건데 1775년이거든요. 이게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이 할 때가 마침 미사 볼 때였어요. 모두가 교회에서. 근데 그때 지진이 나서 도시 인구에서 한 10%에서 50%가 죽고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거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신이 천벌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아기가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말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런 계몽주의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본 이게 뭔가 인식을 바꾼 계기였다. 계몽주의 학자들이 나온 계기가. 근데 이거 옛날에 저도 이거 봤던 게 그러니까 리스본이 엄청 독실했대요. 그 교황도 완전히 그 모범생으로 뽑을 정도의 독실한 도시였는데 뭐 평강 기자 말한 것처럼 이제 한참 미사 볼 때였고 그러니까 막 성당 같은 거 다 무너지고 막 워낙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엄청 그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니네는 이거 신의 징벌이라면서 왜 신이 여기를 징벌하냐고 해서 뭐 난리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게 아닌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이거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때 처음엔 중국에서 그랬으니까 일부 이제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에서도 저거 막 그 중국이 벌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완전 하시죠. 초기에. 근데 웃긴 게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종교 시설이 엄청 그 방역 그 강화 제재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방역 종교 시설이 그 감염의 중심지가 됐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는 신의 징벌이라고 해놓는데 자기네 교회가 집단 감염이 걸렸다든지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이런 그 교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또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런 거. 그렇죠. 참
근데 이거 화산 폭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옛날 계몽 시대에 의문이 들기 전까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무서워서 이해가 안 갈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이게 그냥 산인데 갑자기 거기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설명이 안 되면 더 무섭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 발생한 흑사병도 대표적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마녀사냥처럼 막 희생양 찾기에 급급한 그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당시 흑사병이 이제 신의 분노라고 신이 분노해서 형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못 박았다고 이제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았다면서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이 화가 난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그때 퍼졌다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이 득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잘 사니까 화가 난 거다. 그래서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타서 질병이 확산됐다는 소문이 엄청 돌았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사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우물에 독을 탔다 이건 저거 관동대지진 때 그러니까 조선인 학살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레퍼토리에 보면. 근데 이게 반유대주의랑도 엮이니까 이게 그때 그러니까 흑사병이 패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거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근데 사실 패닉이 올만도 한 것 같아. 이게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으면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뭔가 그리고 종교인 입장에서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종교인이 이걸 설명을 못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종교인 입장에서 뭔가 너희들 잘못이다라고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카톨릭도 유대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경제사학자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땐 유대인들 탄압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건데 일종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거에서 일가를 일구면 도시 사람들이 들어가서 몽땅 그걸 털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과정이었다. 이게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 루틴처럼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유대인 좀 돈 벌었을 때 털어먹는 게.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에는 참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막 이런 뭐 미신, 가설, 뭐 썰 뭐 이런 걸로 계속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니까. 요즘 같을 때도 그런 유튜브로 루머가 그렇게 퍼지는데 그러니까. 옛날엔 도대체 얼마나 루머가 많았을까 진짜. 뭐 지금은 이제 팩트 체크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에 망정이지. 뭐 예전에는 그런 거 하고 믿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우기면 끝이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흑사병이 뭐 우리는 지금은 알지만 사실 그런 미신이 아니라 몽골군이 이제 처음에 걸렸었는데 이게 몽골이 한참 유럽에 침공할 때라서 몽골과 유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 넘어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4세기 이탈리아 제노바의 무역 거점이 카파라는 무역항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새 이슈가 되는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크림반도에 있는 도시인데 몽골군들이 여기를 진격할 당시에 그때가 뭐 1330몇 년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역병이 돈 거예요. 몽골군 안에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철수하기 전에 이제 감염된 병사의 시신을 그 카파 안에 던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습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유럽으로 퍼졌다. 그러니까 생화학 공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역병이 돈 시체를 집어 던져서 퍼뜨렸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어쨌든 중국에서 온 건 어쨌든 아시아에서 온 건 맞다. 이게 저도 이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어디 TVN인가 하는 그 교수님들 나와서 막 강의하는 프로가 요즘 많잖아요. 뭐 어쩌다 역사 이런. 네, 그런 거. 근데 거기 어떤 의학자분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전염병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거 나가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막 역사가들이 막 이걸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논란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막 전문성이 없다, TVN 반성에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요지가 뭐였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미 교역로를 통해서 이미 유럽에는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사실상 유럽이 뭐 이런 몽골 뭐 이런 훈족 이런 걸 엄청 혐오했으니까 얘네들을 악마화하려고 만든 썰이다. 그리고 이 근거 자체가 어떤 사람 일기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쓴 기록을 바탕으로 이 퍼졌다는 게 정론이 된 건데 사실 제 생각은 뭐 시신을 던졌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하다 보면 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근거가 지금은 부족한 것 같긴 해. 그때는 워낙 막 그 교수님이 사실 의학하시는 분인데 완전 탈탈 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대형 재앙이나 이런 뭐 재난 같은 게 생기면 아까 이제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를 설명을 해야 그쵸, 되니까 그쵸.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이고 뭐 마녀 사냥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만막하니까. 몽골놈들이 뿌리고 한 거야. 맞아.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배경이니까. 이게 뭐 그거라고요. 중앙아시아에서 교역로를 타고 와서 교역을 이렇게 점프 하듯이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이미 그렇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교역 때문이다라고 하면 상인들 밥줄이 끊기잖아요. 근데 침략군 때문이라고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 이거 우리 완전 당했어가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오. 네, 그래서 또 책에서 신기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돌 때 제일 권위 있는 의대가 파리 의과대학이었는데 파리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이 감염병의 원인이 별자리라고 했대요. 별자리요? 네, 여기 잠깐 하늘에 있는 별자리? 네, 잠깐 읽어드리면 134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시간도 정확해. 물병자리와 새 행성이 교차하면서 대기를 오염시켜서 병이 퍼졌다. 아, 물병이랑 새가 만났으니까 새가 전염병. 새가 물을 오염시켰다. 아니 그 새가 아니라 그 세 개의 행성 아닌가? 쓰리 행성이에요? 쓰리 행성. 이게 그 지금으로 좀 그거 아니에요? 이게 너 MFP랑 인티제가 만나니까 이게 이런 거야 하는 식으로. MBTI. 와, 근데 그 발언 책임 지금 MBTI 맹신론자들이 지금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적어도 한국에는 엄청 많이. 얼마 전까지 있다가 다시 박희영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맹신론자들만 진짜. 그렇죠. 근데 뭐 이것보단 과학적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거보단 과학적이죠. 솔직히 그거는 분류 통계학이니까. 그건 통계학이고. 그쵸, 이건 아예 과학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이라도 써야 되고 이분들 논문 써야지 교수직이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을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참 그 계몽주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냥 이때는 그냥 자연 탓인데 생각해보면 그때 뭐 유럽에서 뭐 마녀 사냥이 한창 유행할 때도 막 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따지고 보면 그 옛날에 뭐 종교적인 광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시기가 엄청 추웠다는 거예요. 소빙하기가 지구 자체가 좀 그러니까 약한 빙하기가 왔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그 아무튼 신경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타겟이 된 게 대부분 여자인데다가 좀 잘 사는 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없는데 잘 사는. 근데 이게 마녀 사냥을 성공하면 그 재산을 나눠 가졌어요. 이게 유대인 사냥이랑 비슷한 논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좀 재앙이라는 걸 덮어 씌우는 게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다. 과학 그런 자연적인 요인도 있었고. 이 책 읽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몽주의가 그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 거기서부터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뭐 그 뒤로 장자크 루소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재난을 천벌이 아니라 과학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이 책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의 지옥이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안 봤죠 아직도. 안 봤어요.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아니 뭐 주제는 공유될 수 있으니까 뭐 스포는 아니지만. 주제가 뭐예요?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지옥의 교훈은 이거와 똑같아요. 천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인간이. 재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당히 철학적인 엄청 드라마예요. 철학적인 드라마라니까요. 그게 종교적이면서 엄청 철학적이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1부는 이런 화산 얘기로 되게 많이 채웠는데 뭐 화산 얘기도 그렇고 뭐 이런 전염병 얘기도 그렇고 근데 저는 되게 계몽주의 얘기가 인상적이네요. 이건 그러게요. 신의 뭐 섭리다에서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간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또 다른 재난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